대장동 항소포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반발하는 대장동 수사 공판 담당 검사들이 이제 검사들을 지휘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된 게 이게 좀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좀 굉장히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궁금해. 이게 이재명식의 신상 필벌입니다. 나한테 충성하면은 상 주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벌하겠다 이건데 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신임지검장이죠. 네. 저는 이분이 사실상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같다. 그분과 비슷한 포지션에 위치한다고 봐요. 항소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직접 전달한 분이 이분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항소 폭이 있어서 분명히 정권 수뇌부에 외압이 있었다고 전 봅니다. 그게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대장동 1심 판결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 분명한 성남시 윗선 수뇌부가 존재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명령을 받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윗선의 항소 폭 외압을 이분이 받아서 전달한 거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분은 특검 열리면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죠.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수뇌부가 누구고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냐? 저는 이 두 분이 같은 분이라고 봐요. 성남시 수뇌부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일 것이고 이번에 항소 포기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실상의 지시의 최고 우두머리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항소 포기의 수뇌부, 성남시 그 대장동 개발비리 수뇌부는 같은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 상황에서 중간다리 역할이 이 박철우 이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길들이기를 하고 결국 자기 사람 꽂았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보은성 거죠? 인사죠. 보은성 인사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보은성 인사고 만약에 검사들을 위해서 반발하면 네네. 검사들 정리하고 검사 악마화하겠다. 저는 이 포석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는데 이거 맞는 임명입니까 이건? 제가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한테 오히려 승진을 시키고 있어요. 이분이 노만석 전 총장과 함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있어서 사실상 지휘를 한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는 서로 간의 컨센서스를 가진 다음에 입장을 달리해야 하는 게 맞아요. 항소 포기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잘못된 내용이 맞습니다. 검찰이 도둑을 놔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잘못된 사안을 가지고 이걸 누가 시켰느냐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다만 항소 포기 자체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의 실질적 지휘자를 영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항소를 포기하게끔 만든 사람이 지검장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 이 지금 인사권자들 이재명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나라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7,800억짜리 서울중앙지검장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싼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한편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항명한 검사장 18명을 전원 고발키로 했는데 민주당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일단 이 항명으로 보는 것도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항명이란 표현보다는 반발이라는 게 맞다고 봐요. 반발. 반발은 맞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근데 거예요. 반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행을 잘못하면은 우리 대변인님들께서 황현 씨 진행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고 반발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반발할 수 있어요. 그건 해야죠. 그건 해야 되는 예. 건데 또 또 반발이라고 보면 고발도 할 수 있잖아요. 고발까지요? 아니 그잖아. 내가 반발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들 공무원법이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을 넘었으면 고발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른 거니까. 네, 지금 네. 내가 말하는 게 민주당의 법사위 의원들이 고발을 하는 것이 지금 잘했다 못했다는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땐 제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법률가고 판단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검찰에 못 남았던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잘했다 못했다. 또 마찬가지로 반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반발이 옳다 그르다라고 또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액션이 없으면 말만 공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무언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는 정말 누구 말이 맞은지 이것을 가려보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원들 간에 지도부 간에 조금 요즘 간극이 좀 있어요. 그 간극이 뭐냐면 사실 이 그 고발 조치 말고도 더 큰 문제는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가지고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공격을 했고 우리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의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대통령이 해외 순방가 있고 그럴 때마다 지금 당에서 좀 이렇게 대통령의 그 순방 성과가 좀 빛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야지 너무 이 당이 나서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이슈화 시켜 가지고 대통령의 성과가 조금 빗바래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어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조절을 하자, 좀 자제하는 자제하자. 모습이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 할 거면 일사불란하게 해야지. 지금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만약에 하자 말자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 지도부를 설득을 했다. 그럼 지도부가 적정한 타이밍을 봐야죠. 근데 지금 대통령 UAE 가고 아얄라 춤도 받고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와서 지금 유치도 막 하고 아니, 아얄라. 완전 대우를 제대로 그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막 쫙 내려 뜨고 근데 이제 멋있었어요. 국민 예. 방문이니까 또 이것도 자랑하면 국민의 신주어 또 야 그거 국빈이면 다 해준다 어쩐다 막 할 거야. 국민님 다 해주는 거잖아요. 다 해주는 거 맞는데 왜 근데 그래요? 확실히 좀 황송 좀 잘 대우해 주는 거 네.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예.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제 이 고발건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고발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다. 아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군요. 네. 근데 법사위는 항상 이렇게 좀 저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막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싸워야 돼 그러면? 좀 이렇게 제대로 아웃복싱을 하든 해야지. 이렇게 좀 나 뭐 이런 거잖아. 안 되면 막 쓰리빠 던지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막 싸우면 안 한다. 네, 그러니까 할 거면 전략이 제대로 있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절차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이랬을 때 상대방이 어떤 데미지를 입는다는 딱 이게 떨어지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가끔 정치권 있고 우리 국민이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감정적으로 야 일단 해 하는 이 마이크 경우가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한 대 처음 맞기 전까지. 약간 싸움이란 누군가 한 대 처음 맞아야지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싸움을 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검사들을 18명을 전원 고발하기로 한 건데 좀 과하잖아라는 생각도 들고 항명이라고 사실 이 항명이랑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명령이 없었다면서요. 명령이 없는데 어떻게 항명을 합니까? 일단 그 논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항명이라고 주장을 할 거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행사했다. 이렇게밖에 비춰질 수가 명령이 없는 있었기 거예요. 때문에 항명을 한 것이다.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판단을 항명이라니까 전 강성필 대변인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민주당이 정말 잘 싸우려면 이 부분이 있어서 항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반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명이라고 하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었고, 그럼 그 수사지휘권 발동은 누구의 전화를 받거나 어디로부터 지시를 얻어가지고 했겠느냐?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들만 고발할 것이 아니라 이 반발이라는 것을 통째로 문제 삼으려면요, 네. 법무부 주요 관계자들부터 고발해야 됩니다. 법무부 주요 관계자부터 고발해야 그 된다. 항소 포기가 금요일 날 있었죠. 금요일 자정까지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주말 사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법무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부처의 사람들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항소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굉장히 반발심이 컸다라는 것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반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고소 안 하고 왜 고발 안 하고 왜 이 검사장들만 고발을 하느냐? 저는 결국에 검찰 악마화를 하려고 한다밖에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책임을 검찰에 돌리면서 검찰로 끝낸다.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쿠팡 그리고 관봉권 띠지 그 상설특검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검찰 악마하려는 거예요. 이 항소 포기 과정에서 검찰은 굉장히 정의를 찾으려고 하는 불의에 항거하는 집단으로 이미지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두고 볼 수 없을 거예요. 못 참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없애려고 한 검찰이 이토록 국민적인 지지를 받느냐. 이 그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 고발하고 쿠팡이나 관분권 관련돼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마녀사냥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건덕지만 생기면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키워나가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것도 이 일환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무리수예요. 처음부터. 무리수다. 예, 네. 왜냐하면은 항소자재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범죄자들 아이 나쁜 놈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없어. 걸었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거를 대장동 범죄자들 편을 들어주면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스스로 매를 버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방어할 수 없는 문제를 끼어들어 버렸죠. 복잡해졌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한테 이렇게 압박하고 뭐 고발하고 아니 우리가 박정훈 대령 사건 때 확인한 게 있어요.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판례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사들은 그걸 믿고 항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고발하는 거 그냥 정치적 쇼에 불과해요. 근데 이 쇼가 이득이 되는 쇼여야지.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검찰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모습으로 느껴질 거라고요. 지금 보기에는 민주당이 더 검찰보다 훨씬 센 집단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리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여요. 뭐 그런 선택적 항명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예. 이제 우리 김성렬 최고라든지 신주호 부대변인 하신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편을 들었다? 아니 우리가 편을 왜 듭니까? 그 변을 드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예. 편을 들었다라고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을 들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유동규 같은 경우는 지금 징역 8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벌금이 4억이에요. 이 사람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벌금을 노역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이 노역은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동규는 돈 없으니까 이 4억을 3년 동안 노역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8%서 3 11년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유 깎아줘야 돼요. 너무 과도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했습니까? 자 남욱도 마찬가지고 남욱이 돈을 해먹었다고 해요. 그럼 지금 아유 남욱 돈 해먹었으니까 아유 우리가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그럽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뭐 언론사 보도가 있지만 지금 성남시가 민사 소송으로도 받을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네. 남욱 씨가 과거에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 가지고 PF와 관련해 가지고 그 돈을 빌렸는데 그게 갚아야 될 돈이 한 2천억 정도가 넘어요. 네. 네.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조우영이라고. 그냥 그분까지 하면 한 4천억 돼요. 그래서 이걸 예금보험공사가 가압류해가지고 받을 거예요. 사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그 사람한테 돈 받으면 안 됩니다. 형량이 과합니다. 이랬으면 우리가 보호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국민 정서에 온납니다. 그건 추징해야 된다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 부정이익 환수과 관련된 법안 낸다고 하잖아요. 네. 전 적극 동의하고 저희 민주당도 이미 독립몰수제라는 법안을 냈어요. 그것도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는데 이것을 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차명 재산이 밝혀지면 그것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했는데 네. 이거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그 비슷한 법안은 그러면 법안 소위에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가 낸 법안은 이미 소위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은 똑같은 취지인 거예요. 네. 그러면 국회에서는 법사위에서 원래 같이 이게 발의가 되면 이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해요. 병합을 해가지고 그쵸,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우리는 이미 통과가 돼 있어.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땅땅땅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좀 논의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안 할 필요가 없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는 같이 해야 좀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번 이 사건에는 새로 법을 낸다고 통용이 되지 않아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 대장동 수익 환수는요. 이번 1심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끝나버렸어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는군요. 안 돼요. 이 법이 위헌입니다. 나와도. 예. 아니 그런 걸 알았으면 항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죠.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잠깐. 모순된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것도 팩트. 독립몰수제라는 법안에서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법안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소급에 이것은 의의가 있어요. 이건 저도 그래서 진짜 잘 모르겠네요. 예. 이 법안은 사실 과거에 친일파 재산들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채태원 노소영 소송 있잖아요. 네, 이혼 소송. 만약에 노소영 관장이 이제 소송 결과로 따져가지고 채태원에게 노소영에게 뭐 1조 뭐 얼마인가 뭐 주식으로 줘라. 그렇게 되면 이건 독립몰수법으로 국회에서 환수하려고 만든 거예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만든 부정한 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증거가 있어서 그걸 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그 부분이 범죄가 혐의가 있을 때 범죄 수익이라는 판단을 받았을 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범죄 수익이라는 판단 자체를 더 이상 구하지 끝났으니까. 않았잖아요. 이게 이번 1심 판결에서 뭐가 나왔냐면 추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배임 맞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없다. 추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럼요. 나중에 거둘 거 아니에요. 추산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걷습니까? 그럼 나경원 아니죠. 특별법으로 이것도 다시 통과가 돼야 되네. 이것도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판결을 거의 봤거든요. 네. 추산을 못한다는 거는 검찰이 그 범죄 수익에 대해서 제대로 특정을 못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고 네. 나중에 민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건 사례도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1차 1심에서도 재판부는 범죄 수익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비윤 배분을 5대 5라고 판단을 하는데 검찰은 70%로 산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맞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소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을 해요. 이런 논란을 아예 없애버려. 이런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남욱과 남욱에 대해서는 이 추징이 들어갈 거예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만 할게요. 제대로 짧게. 추징이 될까요,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그 얘기만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사기 피해 당해 보시는 분들 다 알아요. 사기 피해 당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형사 소송부터 걸어야 그렇죠. 돼요. 왜? 형사 소송에서 인정이 돼야 민사 소송이 쉬워요. 네네. 자, 민사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한테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이거 그냥 저 사람이 내 돈 훔쳐갔어요. 내 것만 입증할 수 있어요. 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하기 어렵다고요. 몰라요. 추정해야 돼요. 근데 형사 소송에서도 검사들도 추정을 못한 내용을 민사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이 부분은 팩트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도 이제 저한테 결정권이 있었다고 하면 항소를 저는 했을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범죄 수익을 그 나쁜 놈들의 범죄 수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져봤을 때 제가 왜 가능하냐면 이 형사 소송에서도 피해액을 확정을 하면 그 민사 소송에서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강제 수사권으로 증거를 획득을 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대장동 일당 중에 우리 청화동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천화동인의 6호가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실제 소유주예요. 근데 천화동인은 명의상으로는 조현성이라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왜 조현성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냐? 조우영이가 가명으로 위험하게. 이거는 이 사람이 남욱하고 같이 부산저축은행에서 PF를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장동 초기 자금이 땅을 매수하는 초기 자금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조우영권 한번 가압류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가압류가 차명인데 어떻게 했냐? 다른 재판에서 이 녹취록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우영이 형 거잖아. 천화동인이 그게 인정되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 얘기가 나왔냐? 민주당이 대장동 그 일당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해명을 하고 싶어서 그거 확실하죠. 네. 네. 근데 약간 좀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상황들이 몇 개 거기에 있어요. 있어서는 우리의 원죄도 있죠. 원죄가 근데 있다? 이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뭐 항소해라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해하게 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우리 당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참전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 같이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공격하려고 지금 민주당이 벌써 띄우네. 민주당이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네네네. 대장동 1심 판결 나오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라고 했으면 항소 포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물론 당시 항소 포기할 줄 몰랐죠. 그러면 항소 포기가 난 다음에 이 검찰 왜 항소 포기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소 자제 잘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 그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국민적인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면 배임죄 폐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배임죄 폐지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배임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건 동의합니다. 경제인들한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임죄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죠. 예. 그 부분은.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배임죄 폐지는 근데 배임죄가 여기로 연결된 줄 몰랐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후 대비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강성필 대변인님 같이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민주당에 존재한다면 이거 대장동 환수 특별법 이거 적극 찬성해야죠. 그 이 안에 제대로 예. 추진할 수 있는 법들이 그렇죠. 잘 들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독립물수제 일반법이죠. 그것도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그럼 두 개 특별법이 가동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 참여하고 네. 배임죄 폐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일당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안이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재판을 계속 속개하게끔 이 재판에 문제 없게끔 하겠다. 이 조항 문구를 하나 넣으면 되는데 그걸 넣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넣는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만약에 그걸 넣는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당연히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는 이 대장동 일당들을 위한 그런 위임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위인설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들을 보호한다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확대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 저는 제가 이제 뭐 약간 협의를 좀 거쳐야겠지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안 할 생각을 이유가 해요. 없다. 오. 아니 이게 법을 만들어서까지 갈 일이냐고요. 우리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되는 걸 갖다가 그냥 항소하면 직진으로 하면 못 가고 끝날 얘기를. 그럼요. 근데 예. 이렇게 돌아가지고 지금 가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 논란이 그러고요. 되고 그 문제가 민주당이 됐으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셨는데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도요. 지금 조사하는 결과에 나오면요.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거를 잘했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대통령 지지율의 절반도 안 돼요.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충분히 눈여겨 보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가 가실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더 이야기가 회자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시는 감정들이 어떨지 참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검사장들을 일반 검사로 강등하는 방침이 알려지니까 검사장들이 연이어서 지금 사퇴를 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시는지 자, 이동학 저는 검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칭찬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락하는 검찰엔 날개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자중질환 상태에 빠져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자리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이건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표 수리를 그냥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징계 대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약에 갖추게 되면 네. 실제로 사의 표명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다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번 주에 이거를 이렇게 다루도록 이 이슈가 커지는 것은 별로인 것 같다. 왜? 이재명 대통령 또 순방 나가셨는데 예. 또 덮여. G20. 그래갖고 제가 정성호 장관님이 네. 그나마 이 톤 조절을 잘 하시더라고. 이건 검토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오히려 저는 그 톤이 좀 맞는 거 아닌가? 그 순방 갔다 와서 수리하겠다. 바로 수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예, 저 장혜찬 최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검사들은 그 자리에 연연하진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나와서 변호사 시장에 뛰어들 때 돈 더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의 신분 보장이라는 게 국가가 뭐 보장해줘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공부해서 전문직 자격증 딴 거 자체가 신분 보장이 되는 거예요. 네. 나와서 김앤장 가고 뭐 율촌 가고 광장 가고 하면 돈 더 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가오 지키겠다라는 게 신분 보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네 강등할 거야, 너네 징계할 거야, 너네 파면할 거야 이거 가지고 협박이 된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민주당이 이 검사나 법조인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거다. 몸값 더 키워주는. 뭐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검사든 법관이든 간에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안 되고 판사 검사가 된 사람들은 돈보다 명예를 좀 중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지면 바로 대형 로펌 가는 경우가 요새는 많은데 네. 그런데 이들을 윽박질러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법조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인 것 같다. 그럼 예를 들면 그래 너네 다 나가라 우리 새로운 사람 검사장 임명할게라고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러면 공소청과 중앙수사청에 누구 보낼 거냐? 이렇게 다 나가버리면 역량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형사 시스템 자체가 공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 민변 사람들 거기다 다 특채해서 끼워 넣을 건가요?
그럼 그거대로 또 말 나오고 막 소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핸드폰 다 보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검사들 너네 징계할 거야 아니면 다 나가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이게 무슨 완장찬 점령군은 아니거든요. 지금 무슨 옛날에 6.25 때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지주들 때려 죽이자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우리가 선거 이겼으니까 공무원은 핸드폰 내고 검사들은 징계하고 이게 예. 국민적 공감을 계속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기인 총장님. 제가 그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라가 있는 네. 약 20개의 이 항소포기 관련된 검사들의 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형사 제3부의 장진영 검사가 올린 그 글을 보면 뭐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항소포기 사태에서 항소포기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검찰총장 대행한테 물어봐요. 네.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하셨는가. 저는 그렇게 물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프로스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늘 사회에서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항상 의문과 질문을 제기했었던 곳인데 이런 걸 항명이라고 간주해서 검사들을 파면하고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얼마 전 갤럽 조사에서도 항소 포기가 뭐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비율이 되게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거의 과반을 가까이 기록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 부적절히 48%, 적절히 29% 한국 맞아요. 갤럽 여론조사가 거기다 또 나왔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51%가 넘습니다. 어쨌든 그 민심이 그리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대장동 일당들의 이 추징금을 추징하려고 하는 검사들의 몸부림을 정권이 나서가지고 또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자꾸 징계하고 파면하려는 하는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평론하는 걸 떠나서 과연 민주당한테 무슨 실익이 있나. 갤럽 조사에서도 중도층 내지는 보편적인 유권자들은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본인들이 믿고 있는 대로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검찰은 나빴다라는 그 결론을 정해놓고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잘된 재판이고 잘된 수사라고 정성호 장관이 도어스태핑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잘된 재판이 3심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항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피고인들만 대장동 일당들만 항소했으면 그건 당연히 국민들 차원에서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1심 선고 때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어졌다라고 막 민주당이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연관 없는 재판, 그 민주당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항소는 하지 말래요. 그건 항명이래요. 이 앞뒤가 안 맞는 논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민주당한테 상당히 좀 불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빨리 그냥 놔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협상을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벌써 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해서 좀 사문이 있죠. 근데 이게 항소 포기 관련해서 그래서 여야 간의 이견이 너무 엇갈리니까 뭐 여권은 국정조사 그리고 야권은 별도 특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내용도 여권은 검사들 반발에 초점 맞춰져 있고 야권은 윗선 개입에 관심이 있는 상태. 이 이견을 좀 좁혀야 아니 국민들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래 역대 국회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정조사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누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네, 공부들 좀 하세요. 네. 네. 이거는 여당 원내대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정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계속. 네. 여야 그러니까 합의에 따라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가는 건데 합의가 안 됐을 때는 항상 국회의장이 정했어요. 전결할 수 있어요? 네, 그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고 네. 이제까지 특정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합의가 안 됐을 때 한 예가 없습니다. 다 특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항상 국조특위가 새로 생겨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여당이 국조특위를 안 만들고 법사위에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추미애 위원장 체제로 네. 이걸 또 난장판, 깽판을 치겠다. 그냥 검사들 항명 문제에만 초점 맞추겠다라는 노골적인 의도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는 굉장히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라 보지만 네.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과거의 전행을 깨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야 합의가 공전되고 안 되면 우 의장이 주도해서 특위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 특위 위원장이나 특위의 어떤 다수 구성원은 민주당 몫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법사위원장을 다시 그 특위 위원장으로 앉히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같이 몰상식한 사람이 이 특위를 진행해 버리게 되면 국정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조금 말이 되는 사람, 대화는 통하는 사람을 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서 뭐 임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이 특위를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 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의장의 전결 권한이라면 뭐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무소속인데 민주당 그래도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을 하는 거. 뭐 그럴 수 같네요. 있죠. 어느 예. 정도 민주당에게 그래도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기대가 있겠죠. 네. 의장한테 맡겨도. 그렇죠. 이제 그 발언인 것 같아서 여야 간의 이견이 너무 상당하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피로감이 크고 이게 무슨 누가 어떤 말이 맞는 거야. 물에 자꾸 물을 다시 타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이동학 최고? 그러니까 저는 국정조사 자체가 출범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왜냐면 정치적 이해관계 그냥 득실로 서로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결국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리고 특위에서 하는 것은 이를테면 동수로 만들자는 어떤 보관이 국민의힘 속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법사위에서 하면 민주당도 왜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냐면 일단 쪽수가 앞서니까. 예. 그 내용은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일단 쪽수에서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엔 정치적으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주장들을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것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정치 공세적 성격으로 그냥 끝날 거다. 근데 국민의힘이 일단은 전력 차이가 본인들 스스로 그냥 적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동수로 하자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덜컥 받아줄 이 거대 이 여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이걸 봐가면서 본인들도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법사위에서 하는 거 받고 네.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좀 관철해내는 정도의 하이브리드로 좀 조정을 하는 게 본인들 입장에선 낫지 않나 이렇게라도 하는 게.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그냥 결론이 나면 그냥 서로 공방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네. 이견이 크다기보다는 네. 서로 주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라서 여권은 이제 검사의 항명을 들여다보자라는 거고 네. 야권은 이제 외압의 그 지점을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라서 주제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건 합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야말로 사실 특검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검찰의 항명이든 검찰총장의 항소포기 지시든 간에 검찰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특검법에 보면은 그 뭐 이해관계가 있는 뭐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큼 네. 이런 거야말로 특검으로 사실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특검 또한 이제 국회의 의석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지금 3대 특검도 전부 다 민주당 의석수로 단독 발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이견과 협의로 출범할 수 있는 국조나 특위나 특검은 아마 없을 거다. 개혁신당도 찬성해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뭐 특검? 특검. 그렇죠. 박수 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방적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어쨌든 식의 요거는 칭찬, 예. 주제는 너무 달라서 네. 아마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도로의 어떤 뭔가 협의체는 마련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특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항소 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 생겼는데 근데 이제 발의를 네. 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일단 국정조사 요구가 1단계인데 이게 수용이 안 되면 특검법 발의가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럼 표결에선 당연히 밀리겠죠. 네. 근데 여기서 유의미한 게 국민의힘이 안 될 줄 알고도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잖아요. 의석수가 적으니까. 예. 근데 개혁신당 의원 3명이 이 특검법에 찬성 표결을 하느냐? 만약에 한다면 그게 또 다른 기사거리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또 이 이슈 파이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안 될 걸 알면서도 지금 오늘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무부 앞에 가서 정성호 장관 사퇴와 국조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1단계, 2단계는 특검까지, 그리고 3단계는 뭐 장관 탄핵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의석수에 밀려도 하나하나 이렇게 뭐라도 하는 모습을 야당이 보여주면서 네. 항소 포기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걸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 역할을 개혁신당이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제 지방선거 통합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겠죠. 문제는 특검을 찬성하고 뭐 반대하고를 떠나서 그 특검을 어떻게 누구를 추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여당 추천의 인사들만 특검이 좀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야당 추천에 특검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범여권 뭐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이런 사람들 말고
범보수 진영의 추천 특검이 들어가면 또 좀 균형 있는 특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좀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될 상대 특검이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걸로 끝나는 네, 거죠. 지금 국회 상황을 봤을 땐 사실 없죠. 뭐 여야 타협한다거나 그런 결과물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뭐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봐도 앞으로의 특검에서 이렇게 야당 추천의 특검이 임명될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여당 국정조사, 뭐 야당 특위, 별도 특위 구성 이런 것들로 서로 왈가왈부만 할 뿐이지 어떻게 구성이 되던 간에 여당 주도로 여당이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법무부의 외압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검찰의 항명에 대해서만 원포인트로 아마 특검을 하거나 국조특위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명령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항명이에요? 누가 명령했는데요? 검찰, 중앙지검, 대검차장, 권한대행. 수사팀 검사 전부 다 사실 똑같은 의견이었잖아요. 항소를 해야 된다. 근데 그 7분 전에 갑자기 의견이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권한 대행이 되게 비겁했다고 봐요. 마지막에 본인이 뭐 퇴임식에서 뭘 밝히겠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꽃달고 퇴임식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 포기가 지금 정당하고 그 재판 결과가 잘된 재판이고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셔서 아니 그거는 이견이 많아요. 왜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아니다. 어쨌든 항소 포기 결론이 내려졌는데 그 민주당에서 항소 포기가 지금 정당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이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시했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다 그냥 회피하고 말 줄이고 뭐 다음에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정당성에 좀 상반되는 견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항소 포기가 서로 여야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서로 유리한 얘기만 하는 가운데 진술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다른 색다른 녹취록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좀 파장이 일고 있어요. 뭐 특히 백광현 씨 이분이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셨잖아요. 최근에 가졌던 두 번의 기자회견에 좀 이목이 집중되는데 그 안에 대장동 사건 관계자 남욱 유동규 녹취록이 나오죠. 여기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여당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백광현 씨가 소위 이제 막 돌아가지고 다시 17일에 공개를 한 게 내가 당신들이 듣고 싶었던 이름 듣게 해주겠다 하면서 다시 이걸 튼 거예요. 이게 뭐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놀라운 게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에 네. 민주당 측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김만배를 3년만 살게 하고 풀어준다? 그러다가 또 추가 녹취록 공개되니까 그 이야기 못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박을 하고 토론을 하고 싸우는 건 좋은데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대장동에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붙이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재판 판결문에서 윤석열 이름이 나옵니까? 이재명 이름은 401번 나옵니다. 1심 판결문에서. 그러니까 좀 논평의 가치가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와 반박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주당이 아무리 급해도 저는 이 민주당 전체에서 내가 김호지다라고 하는 게 약간 문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김희읒 지읒이랑 상의해라를 김지호 대변인이 나 김호지야 하는 거 이게 국민들이 보고 와 무슨 저런 말을 다 하나? 진짜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었구나. 근데 이제 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제2, 제3의 김호지거든요. 이거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고 윤석열이 풀어준다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뭐 그냥 어떤 허황된 이야기였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해야지 여기서 지칭하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뭐 애초에 뭐 성립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당의 공식 논평으로 나오는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백광현 씨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기인 총장님 이 대장동 사건 워낙 잘 아시니까 이 증언 한 개 한 개 나올 때마다 녹취록 터질 때마다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검찰에서도 그렇고 수사 상황에서 이게 증거로 쓰이기도 하고 참고사항이 되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되게 정치적 공방화 됐잖아요. 아까도 조금 아까 장재찬 최고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대장동은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요 범죄가 이 보수당 혹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몸통 바꾸기를 하려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공방화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석열 정권이 왜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을 풀어줍니까? 이제 이게 발단이 된 게
남욱과 그 대장동 일당들이 서로 통화를 하면서 네. 3년만 있다가 풀어줄 거다라는 식으로 서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이재명 대통령 측과 혹은 민주당 측과 교감이 있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대장동 일당들끼리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거기에서 이제 3년만 살다 나오면 풀어줄 거다라는 말들을 본인들이 한 건데 이 연관성을 봤을 때 윤석열 정권과 연관됐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 사업을 도장 찍고 일으키고 하자고 했었던 이재명 시장 측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방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되게 답답하지만 사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 녹취 보면서 아니 또 반박 안 해도 되는 거리인데 굳이 반박하는구나. 민주당 너무했다. 뭐 이런 당연한 사실들을 인지할 거라서 좀 별 걱정은 안 됩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거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민주당에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 게 이게 이게 무슨 입장을 낼 필요가 있나? 녹취록 이런 거에? 공개된 것 중에 네. 이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된 부분이 음. 뭐 남 변호사는 나한테 계속 그랬다. 뭐 그러더니 선거 지고 나서부터 말을 계속 걸더라 하면서 유 전 본부장은 선거가 이재명이 졌네. 그럼 자기 풀어줄 놈이 없어졌어. 그래서 플랜 B로 가는 거야. 이 예, 부분이 요게 핵심이에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 녹취록에서 네. 김만배와 유동규와 남욱이 야 김만배가 이재명 쪽이랑 얘기를 했는지 네. 3년만 살다 나오면 풀어준다더라. 네. 이거 이제 백광현 씨가 공개를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은? 당시의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었기 때문에 3년만 살다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주체는 윤석열 정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이 몸통 바꾸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열받은 백광현 씨가 추가적으로 녹취를 공개를 한 거예요. 아니 말이 되느냐? 이걸 굳이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되느냐? 하지만 굳이 언급을 해주겠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 핵심 선거가 이재명이 졌네. 그럼 자기 풀어줄 놈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녹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취를 공개한 건데. 요걸 보고 저는 민주당 반응이 어때요? 말한 대로 이거 진짜 허황대인 거기도 하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접촉해가지고 뭔가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발언을 해달라라고 접촉할 수 있는 그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정무적으로 그게 맞는 판단인가? 그런 게 당연히 있을 리 없고 나는 그냥 이 사람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얘기하고 그것이 어떻게 녹취록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설화를 일으키는 것이라 보는데 그냥 허수아비 때리기 아닌가 이거 다. 네. 이거 진지하게 얘기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진지하게 얘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하셨으면은 그러면은 요 질문 한번 볼까요? 그럼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사건의 이게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는 정영학 녹취록 요거를 걸고는 요거는 조작이 됐다 하면서 요거를 요목조목 반박을 하는 부분이 보면 뭐 재창희 형이라고 했던 부분이 검찰이 실장님으로 바꿔치기를 했고 위례 신도시를 윗선 지씨라고 바꿔치기를 윗어르신. 했다. 윗선 지씨? 네, 윗어르신? 윗 어르신. 뭐, 네. 그 위례 신도시랑 윗어르신이랑 조금 말하는 게 비슷한가요? 여기 한준호 최고위원이 예, 최고위 회의에서 이렇게 공개한 소리를 들으면은 그 오디오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긴가민가 좀 하긴 한데 근데 이거 앞뒤 맥락을 딱 보면 네. 이게 조작한 게 맞죠. 그리고 이것이 재판부에 제출이 됐어요. 이 녹취록 자체가. 그래서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속기사들이 했다는데 이것도 1심 할 때 1차 그 검찰 수사단과 2차 네. 수사단에서 이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었던 거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2차 수사단이 와가지고 윗 어르신으로 바꾸고 실장님으로 바꾸고 이게 심지어 재창희 형은 내자잖아요. 네. 근데 이건 세자로 바뀝니다. 들어가 있지도 않은. 왜냐면 실장님은 유일하게 한 명이거든요. 정진상 실장. 네. 근데 이 내용은 아예 없는데 앞뒤 맥락을 보면 이 실장님이 나올 개연성도 없는데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부에 제출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증거가 그냥 빼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죠, 앞에 이거는. 앞에서 17일에 백광현 씨가 선거에 이재명이 졌네 이 부분은 약간 허수에 불과한 거고 정영학 녹취록은 이건 조작된 게 맞다. 뭐 이렇게 뒤에 거는 재판부에 아예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작돼서. 백광원 씨 네. 17일 기자회견 내용도 뭐 이게 증거로 확실히 이용될 수 있는지가 파악이 되면은 뭐 신빙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글쎄요, 말씀이신가요? 이건 그거는 채택하기 나름이겠죠. 네. 백광현 씨가 한 이 이야기를 검찰에서 채택해가지고 재판부에 내거나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이 두 번째 건과 관련돼서는 이게 명확하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하지도 않은 말이 그냥 들어가 있고 단어가 들어가 있고 네. 하지도 않은 그 단어를 그냥 바꿔가지고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작적으로 이재명 한 명을 엮어 넣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 바꾼 게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딱 그 사람을 지목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영학 녹취록이 네. 건수로 따지면 6건이고요. 음. 페이지 수로 따지면 1325쪽입니다. 정영학 씨가 스스로 속기사한테 맡겨가지고 녹취록을 제출한 거라서 검찰은 이걸 다시 한번 재차 검증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속기사로 하여금 풀은 속기록이 진실인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속기라고 하는 건 음성 파일을 듣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그 음성 파일을 듣고 검찰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검찰도 1차 팀도 한번 검증하지만 2차 팀에서 3명 이상의 속기사들한테 이 녹취록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맡겨요. 그러면 속기사들이 본인들이 듣는 대로 쓴단 말입니다. 듣는 대로 써가지고 그냥 이제 써서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공증을 거쳐요. 네. 속기사들이 이렇게 썼습니다라는 공증을 거쳐가지고 법적 효력을 가진 다음에 검찰에 넘어가는 거라서 쉽게 조작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 노컷뉴스에서도 이게 실장님인지 재창희 형인지 그 시민 30명한테 들어보라고 하니까 재창희 형이 많기는 했지만 실장님으로도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25쪽 중에 정진상 비서실장이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 재창희 형 비서실장 한 번 바꿔가지고 이 수사의 어떤 큰 틀의 맥락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위례 신도시가 윗 어르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그 녹취록 그 속기 파일에 청취 불능이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듣기에는 이게 윗 어르신 같기도 하고 위례 어르신 같기도 하고 뭐 수뇌부를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해서 애초부터 속기사에서 청취 불능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고 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이걸 속기록만 넘겼느냐 그게 아니라 속기록과 그 음성 파일을 법관들이 확인할 수 있게 같이 넘겼어요. 다시 말해서 그게 재창형인지 실장님인지 윗 어르신인지 위례 신도시인지 법관들도 판단해보라고 같이 넘긴 겁니다. 네. 이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다라고 전 주장하고 싶네요. 예. 아니 근데 재판부에서 어쨌든 이게 이 조작이라고 하는 약간 조작이란 말은 쓰진 않았지만 이 부분이 좀 무리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다 무죄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죄라고 했던 취지는 증거 자체가 위법적으로 수집됐고 위법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 인정을 안 한 거예요. 1심 재판부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검찰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거고 또 재판을 거는 것이라면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의 이제 기존의 검찰과 민주당의 어떤 알력 관계로 보면 이거는 조작됐다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대장동의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 여파가 벌써 한 주 정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 손수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하고 오신 네, 거예요? 오늘 아침 8시에 네. 이제 저희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네. 원내원의 당협위원장 모두 네.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조금 항의하는 이제 집회를 열고 왔습니다. 뭐 분위기가 어떤가 살짝만 말씀해 주시죠. 네, 추웠어요. 야당 춥네요. 많이 추웠겠어. 네, 오늘 아침 많이 네. 또 추웠지 않습니까? 찬바람 맞으면서 야당의 어떤 풍천 노숙을 느끼면서 예. 그 찬바람 쌩쌩 부는 가운데 네. 이제 이 정말 이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이제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네. 전날까지만 해도 검사들이 항소를 포기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언론에서도 이거를 뭐 대비하고 뭐 취재를 대비하고 있었다거나 예상을 했다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을 정도로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국정조사 그다음에 특검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이 7,800억이라는 정말 상상 초월의 이 금액이 범죄 수익이 고스란히 그 범죄자들에게 가게 생겼는데 네.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지금 저희 내일도 나갈 겁니다. 네. 모레도 나가고 이번 주 계속 지금 아침에 나갈 예정이거든요. 한파가 몰아칠 네, 텐데 너무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겠네요. 대통령실 앞으로 가서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예, 네. 지금 장외 집회가 또 한창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조금 더 면밀히 들어가 보면은 지금 그래서 이 항소 포기 이 안건으로 국정조사를 하자.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특검감이다. 라고 해서 여야의 의견이 좀 대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정조사가 막판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의석수가 많으니까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인 거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합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극단적으로 갈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대장동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여야의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대장동 판결이 나긴 했지만 분명히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계속 좀 연결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야가 극명하게 좀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당 쪽에서도 사실 진실을 파헤치고 진실이 무엇인가 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보면 약간 전체적으로 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진실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일단은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 판결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유동규 내외 그 일당들은 사실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지만 분명히 법원의 판결에서도 성남시장은 알지 못했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을 시키고 연관성을 부여한다는 것, 그리고 자꾸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검찰이라든지 사법부, 재판부에게 자꾸 압력을 가하는 거, 이것이 저는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재판부 이번에 검사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쪽에서 네.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은 그 진실이라는 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어떻게 연결 짓는 것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뭐 너무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저는 기소 자체가 초반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연결성을 가지고 이제 좀 기소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작 기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판결문에서 나왔을 때 1차적으로 기존에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높은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검찰이 생각했던 금액 뭐 4천 몇 억에서 사실 400 몇 억으로 그 추징금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처음부터 기소를 했을 때 어떠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항소를 포기한 것 자체가 이제는 뭐 외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항소 포기도 검찰이 스스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물론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뭐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검찰도 공무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과거에 우리가 뭐 정교조라고 하죠. 뭐 만약에 교사들이 그런 집단 항변을 하고 집단 반발을 하고 이랬을 때는 분명히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검찰의 이런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도 듭니다. 예, 그래서 항소 포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경선 부총장님,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했던 검사장 전원에게 평검사 전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방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지금 본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직하면 검사들이 다 그렇게 단체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모두가 투명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국정감사, 특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각자 할 말씀들이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행해졌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끔 다 나오셔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이제는. 네.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뭐 물으시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국감 제대로 하거나 특검 제대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다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네. 지금 정치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법적으로 굉장히 저는 충분 조건을 갖췄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그렇게 답답하시면 여야가 다 할 말이 많으시니까 지금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행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총장님도 이제 뭐 명명백백하게 한번 사실을 가려보자. 정은 의원님께서도 팩트를 중심하자. 근데 사실 그 재판이 그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한 거였잖아요. 그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서로 그 이제 구형한 게 안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항소하고 하면서 따지는 게 결국 사법부의 시간이었던 거고 그것을 위해서 재판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왜 안 했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왜 안 했는지 보니까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해. 몇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신중하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외압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외압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정조사 특검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는 사실 재판을 통해서 이걸 보자는 거였는데 그거를 막아선 것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이재명 정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1번 나와요, 여러분. 401번 나오는데 그리고 이 대장동이 본인이 설계했다고 이재명 본인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와서 이게 아니 어느 방송 나갔더니 저보고 물귀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이재명 끌어들이냐 그러는데 제가 안 끌어들였어요.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1번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다 이거 설계한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발뺌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민주당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일반 평검사들이 지검장들이 모두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지검장들을 다 좌천시키겠다는 거예요. 입틀막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공포 정치입니다. 지금 그래서 항소 포기 여파가 반영이 좀 된 건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4.5%로 항소 포기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주보다 2.2%가 하락했고 서울 지지율 49.9%, 중도층 지지율 2.3%가 내려간 상태고 민주당은 3년 연속 상승해서 46.7%, 국민의힘은 2주 연속 하락해서 34.2%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항소 포기 논란이 그 에이펙 효과 다음에 좀 상승세를 봤다가 항소 포기 논란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의원님 이게 평검사로 검사장 전원 지금 그러니까 20명 중에 18명이 민주당의 표현을 빌자면은 항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평검사 전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대통령 지지율에 더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저는 이거 자체도 뭐 당장은 뭐 평검사 전보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우리가 공무원 조직을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뭐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신의 그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것을 공정하게 지키지 아니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또 어떤 또 처벌이라든지 뭐 자리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 아직은 확정적으로 딱 결정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일반 공무원 신분하고 좀 차별화되는 것이 본인의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뭐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대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옳은 판단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런 기조가 민주당은 여태까지 야당이었던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세력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또 등에 업고 여태까지 정치를 한 결과 부패했고 이런 좀 맥락이 좀 겹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일을 하고자 하는 검사분들이 조금은 뭐 황당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정권의 등에 입어가지고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뭐 한 칼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뭐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뭐 국정조사 정도로 그치면 된다. 아니면은 특검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파악해 봐야 된다. 자, 세 분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경선 부총장님은 저는 지금 항소 포기라는 그 중대 결정을 둘러싸가지고 권력의 책임 구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야가 서로 그 진영 싸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뭐 특검을 하자, 이제 우리 국감을 하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국정감사를 하자 이러는데 저는 여기에서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검찰은 어떻게 보고를 했고. 또 법무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거에 대해서 과정을 정치적으로 투명하게 지금 진행을 하면 된다고 봐요. 지금 국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걸 따져 묻는 게 국회잖아요. 물론 우리 예를 들어 여야가 다 각자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 속에는 본인들도 인정 못해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밝히지 못하는. 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꺼내야 될 상황이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따져 물을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이제는 뭐 자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까지도 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상식과 정면에 부합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상상하지 못했으니까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지금 밝혀야 될 시기다. 그래서 이제 유불리 따지지 마시고 여야 다 유불리 따지지 마시고 국감이 됐든 특검이 됐든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데이터 뭐 분석을 하시는데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부총장님은 예, 그래서 특검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제 무슨 뭐 여야 합의가 이게 이루어지겠냐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서로 유불리 따질 때가 아니다는 말씀이어서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이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야 되니까 저는 뭐 특검까지는 뭐 다들 안 가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정감사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지금 국회에 앉아 계신 분들의 소임이지 않을까 국정조사.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정조사하고 특검의 차이가 국정조사는 국회가 하는 정치적인 조사고 네. 특검은 법률에 따른 형사 수사고 네. 그래서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게 이제 특검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권고 수준의 그 결과에 따라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면 특검은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여서 그래서 뭐 증인 불출석 등의 한계가 많은 국정조사보다는 뭐 특검으로 해서 좀 확실하게 못을 박자 이런 개념인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국정조사 정도로 이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그 정도로 민주당은 지금 보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항소 포기가 이루어지면서 좀 사건의 본질이 굉장히 좀 흐려진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상 규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좀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저는 멈췄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시작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뭐 검찰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자꾸 정치적 공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그래서 검증 가능한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특검까지 필요하다면 저는 특검도 뭐 마다할 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의 시스템을 지금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좀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조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당연히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는 특검으로 가서 확실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검 가야죠. 특검이라는 것이 원래 이 권력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특검 제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 내란 특검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특검이 이재명 정권에서 그러니까 여당이 주도하는 직급 특검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항소 포기 같은 이 야당이 지금 주도할 수 있는 특검을 시행을 해야 한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진수 차관 다 사퇴해야 됩니다. 왜? 이 외압을 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퇴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대장동 사태가 여러분 7,800억입니다. 상상이나 되는 이 액수입니까? 이 7,800원이라는 돈이 성남 시민들의 눈물인 겁니다. 이 7,800억의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일부 범죄자들이 착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굳고 항소하지 못하게 만든 게 지금 이거 항소 포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집권하고 있는 권력의 핵심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와 관련된 이재명 피의자가 연관된 사건입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모두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연루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한데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녹취록 정황들이 좀 나오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특히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것은 검찰이 조작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뭐 좀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재창이 형을 실장으로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미지가. 자 위례 신도시를 윗선 지시 이렇게 조작을 했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 이게 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제가 뭐 심리학에서 그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용어가 뭐냐면 99%는 사실로 하고 1%를 뭐 조작하거나 아니면 없는 사실을 넣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얘기는 한 2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3가지 정도 이제 녹취에서 이제 조작된 부분이 있다. 김만배와 정영학과 관련해서 이제 없는 단어를 넣었다. 첫 번째, 용의하고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한마디로 김용 원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장님이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근데 실장님이 아니고 재창이 형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 내부에서 또 이분이 한 100억 정도 가져가셨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틀었는데 알고 봤더니 윗 어르신이 아니라 위례신 도시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서는 이것들이 지금 속기사가 여러 명이었고 그 속기사들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뭐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책임이 뭡니까? 사실 이게 거의 지금 바이든 난리면보다 저는 지금 더 심한 사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증거, 법정에서 내는 증거 자체가 이렇게 조작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엄기준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한명숙 총리를 수사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쿠팡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 퇴직금 지급 요건을 회피하도록 했다. 그렇게 뭐 취업 규칙을 바꿨다라는 또 의혹이 있는데 이런 의혹이 있는 것만큼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경선 부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짜깁기를 한 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 네. 팩트는 내용은 다 사라져고 어떤 프레임이 계속 지금 가두시는 것 같아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는데 제가 좀 전에도 이제 국정감사 이야기하고 특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정감사에 다 모든 걸 나열을 하면 돼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거기에서 더 문제가 도리시 됐을 때는 특검까지 가는 것이고요. 또 어찌됐든 현 대통령께서는 지금 재판 중이시잖아요. 그 본인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대통령도 재판은 받아라. 그걸 실행하시면 된다니까요. 지금 서로가 외곽에서 말싸움할 필요가 없고 금방 손수조 위원장님도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하고 오셨다는데 집회하고 오셨다는데 지금 그렇게 집회할 때가 아니잖아요. 일단 다 탭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여기 앉아서 너는 옳고 너는 그러다 할 게 없이 그대로 정말 검찰이 어떻게 보고를 했고 법무부에서 어떤 지시를 했고 이 내용을 그대로 아니 하셔야 되는 거죠. 안 하시니까 지금 이런 폐단이 계속 도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말도 다 존중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자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속기사 말씀 잘하셨어요. 속기사 참 많습니다. 그 속기 내용 그대로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가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자꾸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여기 있을 텐데 거기다가 의견들을 막 물타기해가지고 다 섞어버리는 거죠. 국민 여러분은 그거의 전체적인 해석된 내용을 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상황인 특히 거예요. 이 대장동 사건 너무 좀 어렵죠. 네. 진짜 뭐 그 방송 나가서 보면은 변호사님들 패널 분들도 사실
완전 이걸 풀리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번에 1심 판결 난 것도 보면 뭐 일부 무죄, 전부 무죄 뭐 이렇게 다 섞여 있고 또 배임죄는 어떻고 뇌물죄는 어떻고 이해충돌은 어떻고 지금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는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건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쁜 놈을 때려잡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네. 한마디로 이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돈을 착복한 나쁜 놈을 제대로 때려잡지 못하게 돼버린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녹취록이 뭐 이제 조작이 됐다 어쨌다 그다음에 뭐 남욱의 녹취록도 터지고 김만배 녹취록도 터지고 뭐 3년만 살다 오면 저쪽에 다 봐주기로 했다는 등 별별 얘기가 지금 다 많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1심 끝났어요. 1심 끝났고 검찰이 항소 포기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1심에서 나온 형량 이상으로 가지도 않을 거고 이제 7,800억이라는 돈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뭐 민사로 뭐 그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민사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얼버무리셨는데 지금 2070을 민사도 묶어놓은 거는 민사로 된다는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처음엔 상태입니다. 하셨었는데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욱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돈 달라고 하잖아요. 당장 내놓으라고. 남욱은 지금 본인 추징금은 영원 아닌가요? 영원이기 때문에 묶였던 그 1,000억 그 자기가 그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묶여져 있는 그 돈을 풀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돈을 받아서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묶인 금액 중에서 내 돈 댈라 네,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버리면요 그거 민사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되돌릴 수 없어.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이 지금 데모할 때냐 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의회 가서 의회 민주주의 하고 싶어요. 근데 맨날 지금 쪽수로 밀리고 지금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협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라도 대통령실 앞에 나가서라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이슈로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내용을 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맞아요. 근데 이제 성남시에서도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성남시장님께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각 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이렇게는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 사업이었어요. 저는 성남시가 좀 더 적극적이면 성남 시민들과 함께 큰 해결을 물꼬를 트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는 성남시장님께서 성난 시민들과 함께 네네. 정신적 피해 요구까지 이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0만 명 서명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네요. 뉴스로 뭐 접하게 하나의 되었는데. 방법이지 않을까? 항소 포기를 안 하는 게 민주당에게도 좋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민주당 쪽에 계신 법률 전문가분하고 검사 출신이신데요. 얘기를 잠깐 해보니까 이거 민주당이 실수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맞아요.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항소 포기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지금 재판 중지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요. 그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10월 3일 날. 근데 진짜 항소 포기를 안 하니까 약간 오비일학처럼 아니 지금 정치 구조가 지시한 것처럼 너 됐잖아. 나에게 얼마나 잘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핸드폰도 다 터는 입장인데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 진짜. 보니 과잉 충성으로 이 혼란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공포 정치라니까요. 뭐 잘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잘하는 게 너무 오버하다 우리 보니까 의원님 지금 그게 보시기에 다른 아, 거지. 북한의 5호 제도랑 지금 똑같아요. 지금 감시하게 하고 아니 밀고하게 저희가 하고. 북한 이야기까지 할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근데 저희가 잠깐 제가 항상 좀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네. 그 특히 대통령제예요. 저는 대통령제 관련해서 지금 또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 삼권 분립 얘기하면서 뭐 사법부의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민주주의 또 대통령제에서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견제도 하지만 균형을 또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해서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공무원이 특히 선진국일수록요 서로 감시하고 감찰하는 것이 굉장히 정교화하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면 동료를 뭐 감시하라는 얘기냐, 뭐 북한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로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직무를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윤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죠. 만약에 동료가 있을 때도 뭐 전혀 문제 없는 동료는 같이 뭐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업무상 협조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 동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세금으로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은 저는 리포트 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모든 부처의 감찰 관실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끼리 동료 책임 그러니까 duty to report라고 해서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이 7대 원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공직자의 내부 감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 요즘 필요하다고 보시는 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필요하다고 공무원의, 보는 거죠. 예, 휴대폰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 근데 저는 그래요. 뭐 전부 다 압수를 한다. 뭐 지금 보면 막 거의 75만 명을 다 압수할 것처럼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어떤 구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전부 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75만 명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과거에 나치를 그 색출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정치 보복이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고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찰이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선 안 되고 당연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 개인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의원님 네.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왜 말씀하시는 이론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요 단순하게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들이 싫은 거는 국민들이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계신 거는 이거 같아요. 대장동 사기꾼들이 무죄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민주당의 어떤 뭐 외압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어쨌든 뭐 노만석이든 어쨌든 뭐 정진우도 이런 사람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또 칼자루를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 딱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신중하게 검토해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의 주관대로 할 수 있었을까? 주관대로 하는 게 맞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대장동 범죄자를 용서해 주느냐 이런 개념이 그거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저는 절대 조금만 짧게 좀, 예. 용서는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손수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법원에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항소 네. 그들을 항소했기 때문에 그들의 형은 짧아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그래서 열린 거라서 이제 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전 법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 결정적으로 이제 피해를 본 게 성남 시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 시민들에게 그 잘못된 그 피해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은 또 따로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사에서 방법 없어요. 방법이 끝났다고. 아니 지금 처음에 오딩하고 민사에서 지금 계속 해결을 잘하는 방향으로 좀 토론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사에서 아주 충실하게 잘 준비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게 형사와 민사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 법조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 그냥 근데- 면피용 워딩이셨겠죠.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양 당에서 보면은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은 야당에서 주장이고 그렇죠. 그렇죠. 여당에서는 안 줄 수도 안 있다는 쪽을 자기들이 취사 선택해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민사 자기 유리한 금액, 방향으로 얘기하는 민사 금액 거지. 지금 그 성남시에 살고 있는 민사 한다고 해도 금액 뭐 5억? 뭐 금액 지금 많지는 보십시오. 않죠. 추징한 게 7,800억인데 그 중에서 400억 1심에서 인정되고 7,400억이면 근데 민사로 해봤자 이 7,400억 어떻게 추징해요? 안 되는 근데 겁니다. 그게 진짜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에 너무 열받아. 그러니까 이제 천배를 받는 게 투자처가 어디 이거는 다른 있어요? 건다 떠나서 그게 너무 성질이 나는 거 그러니까 같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좋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자체는 화가 나시는 건 화가 맞잖아요. 나는 건 사실이죠. 정의도 당연히 사실 그렇죠.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슨 뭐 몇 억 내가지고 몇 천억 받으면 누가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 맞고요. 그 대장동 일당들 그런 거 많은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든지 뭐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몰수 민사를 할 수 해주세요. 있으면 그쵸. 다 뺏어와. 그치. 진짜. 맞아 저는 이거는 1원이라도 다 받아내야 된다. 이분들이 네. 3.5억 투자해서 잘 생각해. 7,800억 벌었잖아요. 강남 부동산 집중 쇼핑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몇십억씩 오르는 거야. 이거 국민들이 이거 그게 진짜 화가 나는 거지. 계속 내리- 부동산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부동산 투자해놓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삼시세끼 우리 세금으로 밥 먹으면서 밖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몇 대가 먹고 15억 살아. 서민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저는 서민도 나는 난민? 나는 뭐지? 난 서민도 안 돼. 네, 뭐 저 그거 이렇게. 난파선을 타야 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집안 화가 살다 나시고. 보면은요 나빠도 안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규제 완화하면서 또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에 대한 이제 압박 수준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 이게 뭐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전에도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PC 봤다고 그거 사생활 부모가 자식의 PC를 보거나 핸드폰을 봐도 사생활 침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모도 아니고 혈연도 아닌 사람들이 모든 걸 들여다본다 하니 더 문제가 많은 것이고 또 어디나 자치구에 감사관실이 다 있어요. 그 동안에도 브라인드로 해서 공무원들 다 체크했거든요. 그리고 그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 신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생활까지 다 체크했던 거지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앞에 특수한 단어를 다 개입을 하잖아요. 내란 공범자. 공무원들은 선출직이 어느 누구가 와도 다 예스맨이에요. 누가 와도 시킨 일 해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불법으로 다 몰아간다고 생각하니 이게 더 혼란이 오는 거라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될 행위를 하다 보니 계속 스텝이 꼬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스맨이다, 뭐 행정부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실 낫지도 합리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지시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하면, 근데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따라야 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자신의 양심의 기준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저는 소수의 공무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모든 공무원을 다 죄인 취급하고 모든 공무원이 다 동조했다 이런 식의 저는 발언은 아니,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PC나 핸드폰까지 다 내라는 건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란이라는 게 이제 계엄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그 일 상황 속에서 지금 수습을 하고 다시는 이런 계엄령 이런 사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인데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토론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들 토론의 문제는 남편이 핸드폰 아니에요. 고장 다 보여주시나요? 네, 아니 남편이 토론의 고장 문제는 다 아닌 것 보여주나요? 같아요. 아니 이게 생각해봐. 남편한테도 저희 집은 핸드폰 주는 남편이 게 핸드폰 싫은데. 비번 몰라서 잘 때 이렇게 갖다 댑니다. 아니 이거 휴대폰 봐. 갖다 대면 열리는 거지. 그것도 싫은데. 아니 왜 같은 결을 말하자. 했던 문재인 정부나 왜 이재명 정부가 이 해석이 다르냐는 거예요. 인권위산 아니, 해석. 보세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단추를 왜 잘못 끼면 안 된다고 하듯이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지금 계속 스텝은 꼬여 있고요. 또 공무원들 입장도 간접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요. 예컨대 각 구구나 부서로 가잖아요. 어떤 업무가. 그랬을 때 자기는 문서 하나도 못 봤는데 그 부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면. 이건 진짜 말이 그래서 안 돼요. 이건 네. 좀 빨리 걷어들이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건 그냥 결정된 건 아니고 네, 아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걸 하나의 좀 여지가 있는 거고. 방법이 좀 잘못됐다. 휴대폰 예. 안 내면은 불이익 주겠다. 불이익 주겠다 나왔어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장동 국정조사 협상 이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정조사까지는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서로 하고 싶은 국정조사 내용이 다르잖아요. 네. 한쪽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조사는 해야죠. 이거는. 한쪽은 검사들이 조작 수사했다는 게 관점이고 네. 한쪽은 항소포기의 외압이 관점인데 서로 내용이 안 맞으니까 이게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우리 국정조사가 된다 하더라도 피로감만 더 올라올 뿐이지 실제로 될 건 없을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항소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그리고 뭐 고발이 됐는데 공수처 수사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경찰한테 자기들이 이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얼마 전에 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는 이첩 요청을 받았다 경찰에서는. 그래서 경찰은 그걸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넘기려고 하는데 공수처에서는 나 이첩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로 부인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예전에 윤석열 그 대통령 그거 할 때 서로 막 공수처 앞에 가가지고 막 영장 들고 가서 막 앞에 가서 막 그랬던 거하고 완전히 지금 다르죠. 이게 바로 정치 권력에 바로 눕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가의 법치국가 원리가 훼손되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 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애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공수처도 움직이지 않고 경찰도 움직이지 않고 검찰청은 없어졌어요. 이제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 사람들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당과 정부가 바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거 협의 안 될 것 같죠? 지금 어때요? 좀 양보를 좀 서로 해야 되는데 좀 안 되죠. 아직 완전히 결렬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 참 양심이 있다면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위원장도 야당에 줘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려는 게 뭡니까? 부당한 외부의 압력 때문에 항소 포기가 있었고 그 부당한 외부의 압력의 주체는 뭐 우리가 의심해 보는 것은 대통령실이든 뭐 법무부든 이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본인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특위의 위원장 맡고 그 특위에서도 다수 의석을 가져간다. 이 그럼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명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명분 없는 일을 민주당은 좀 자주 하니까 제가 또 그거를 뭐 예상해 볼 수는 맞아요. 없겠죠. 그러나 이게 국민 여론이 조금 더 비등한다면 전 민주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면 받을 것이다.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여론 안 좋아져도? 네? 여론 안 좋아져도? 지금 여론 안 좋잖아요. 지금 근데 약간 분위기가 덜 얘기하는 분위기로 그럼요. 가고 조금 이슈가 뭐 약간 노만석 빠진 검찰총장이 그제 사퇴하면서 김 빠지면서 약간 했는데 예. 그제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김병기 투톱이 관련된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박지원 의원님도 최근 페이스북에는 이걸 자꾸 우리가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다. 넘기자. 그러면 이제 검찰에 말려드는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난주 갤럽 조사가 전형에 컸다고 봐요. 29대 48. 그러니까 항소 포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훨씬 훨씬 많았거든요.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는 물론 딴지일보만 보셨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쪽이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이 어느 정도 다 알거든요. 근데 이걸 키워봤자 좋을 거다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 지금 와서 우리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위 가지고 그냥 얘기를 좀 하는 것이고 이거를 만약 협의해서 특위에서 다 막 한다. 물론 저도 일부 이제 강백신 검사 팀의 조작이라기보다는 뭐 저는 과장 정도, 물론 아주 조작도 있었죠. 근데 그 정도가 있다고는 보지만. 민주당이 더 큰 건 항소 포기고 추징금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더 불리해요. 굳이 이거를 지금 여론에 떠밀려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나마 제일 스탠스를 잘 취한 게 우상호 수석이에요. 그렇죠. 우상호 수석이 SBS 라디오 가서 이걸 우리가 왜 취소를 하냐. 내가 정무수석인데 정무적으로 지금 되게 안 좋아졌다. 그럼 검찰이 왜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검찰한테 물어보세요. 검찰이 한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일단 정무적으로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일 좋은 스탠스인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투톱을 포함해서 일단 이게 밀리니까 검찰에 대한 분노를 프레임 삼아서 좀 버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약간 제가 볼 때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용해지는 것 같고 이슈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다. 국정조사 정도는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뭐 특검까지는 당연히 안 받겠지만 뭐 국정조사에서 좀 그래도 좀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만약 것 국정조사를 같습니다. 받으면 뭐 국정조사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법사위에서 무조건 하게 되겠죠. 그렇죠. 또 난리 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신동훈 의원이 관련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국민의힘의 예를 들어 항소 포기와 관련된 증인들 그 중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일부만 나와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